뉴욕시에 폭우와 강풍이 예보되면서 이동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밤사이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사용해온 안면 인식 기술이 전국 천여 곳의 지방 법집행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계획이 드러나 사생활과 시민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와 시민권 정보를 통합한 연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합법 이민자들의 수수료를 최대 $570 인상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와 감면 제도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서 렌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주거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주택 개혁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트맨과 슈퍼맨을 탄생시킨 DC 코믹스가 이번에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16세 소년을 주인공으로 세운 슈퍼히어로 신작을 선보입니다. 미 주요 학군들에서 학습용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지급되는 연방학자금 대출금리가 또 인상되고 학자금 대출 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욕시에 폭우와 강풍이 예보되면서 이동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어진 비는 밤사이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될 경우 도로 침수와 돌발 홍수 위험이 커질 수 있고 강한 돌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도 우려됩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이 오늘 폭우와 강풍에 대비해 이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어진 비는 밤사이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시 당국은 대부분 지역에 0.75인치에서 2인치, 국지적으로는 최대 4인치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뇌우가 지날 때는 시간당 2인치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될 경우입니다. 뉴욕시 하수시설은 시간당 약 1.75인치의 비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를 넘는 폭우가 내리면 도로 침수와 돌발 홍수 위험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와 뉴저지 북부, 중부 일대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홍수 경계가 발효됐습니다. 강풍도 변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40에서 50마일, 강한 곳은 최대 60마일의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정전이 발생할 수 있어 시 당국은 쓰러진 나무 대응반과 견인차 대응반을 대기시키고 빗물바지 청소와 침수 취약 지역 점검을 마쳤습니다. 시 당국은 무엇보다 침수된 도로를 차량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얕은 물에도 차량이 멈추거나 고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YC 뉴욕은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주민들은 폭우가 시작되면 지상이나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오늘 밤 8시에는 뉴저지에서 월드컵 노르웨이와 세네갈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날은 뉴욕시가 지정한 교통 혼잡 경보일이기도 합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관중까지 몰리면서 경기 전후 교통과 대중교통 혼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 계속돼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긴급알림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노티파이 NYC를 적어 692-692번으로 보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가 사용해온 안면인식 기술이 전국 천여 곳에 지방 법집행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일반 순찰 중에도 지방경찰이 아이스를 대신해 시민 얼굴을 스캔할 수 있게 되면서 사생활과 시민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경찰관이 순찰 중 마주친 사람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아이스가 써온 이 기술을 지방경찰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연방국토안보부 DHS의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기술의 배포 대상은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경찰입니다. 287G 프로그램은 지방경찰에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제도로 현재 천여 곳의 법집행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모델에 속한 경찰관들은 일반 순찰 중에도 아이스의 감독 아래 이민법 위반 혐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 태스크포스 모듈로 불리는 이 앱은 촬영한 얼굴을 국무부 비자 기록과 공항 출입국 신원 확인에 쓰이는 연방 여행자 검증 시스템 등 2억 5천만 건이 넘는 데이터베이스와 즉시 대조합니다. 이 과정은 상대방에 대한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집니다. 수집된 사진과 위치 정보는 DHS 내부 시스템에 최대 15년 동안 보관됩니다. 동의 없는 촬영과 장기 보관을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려는 정확성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DHS 자체 개인정보 분석에서도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스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신원을 곧바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보여주는 방식이어서 오인식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앱 역시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클리어가비 보국장은 경찰이 사용 기준도 불분명한 채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토 인스티튜트의 패트릭 에딩턴 선임 연구원도 이 기술이 확산될 경우 미국 시민까지 감시망에 오를 수 있으며 수정 헌법상의 권리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기술이 지방경찰로까지 확대되면 시위 참가자나 단속 현장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신원 추적을 우려해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취득을 신청하는 합법 이민자들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비용이 최대 $570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와 감면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라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신청서 접수 비용은 온라인 신청 기준 $710에서 $1280로, 서류 신청 기준 $760에서 $1330로 각각 인상됩니다. 온라인 신청자와 종이 서류 신청자 모두 $570가 추가되는 것으로 현재보다 약 75%에서 많게는 80%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또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뒤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645 인상됩니다. 특히 이번 규정안에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위한 수수료 지원제도 폐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일정 소득 이하의 신청자들의 경우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미군 복무자들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절차에 따라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수수료 인상 배경에 대해 시민권 심사 비용을 신청자들의 수수료만으로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를 더욱 강화하면서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다른 연방기관들과 달리 의회 예산보다 신청 수수료에 크게 의존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과거 행정부들이 시민권 취득과 사회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신청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왔지만 현 행정부는 더 이상 특정 이민 혜택에 대한 수수료 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 취득 자격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또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 등 특정 조건에서는 3년 이상이 지난 경우 주어집니다. 신청자는 영어 및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중범죄 전력 등이 없는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 강화와 함께 합법 이민 절차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품행 요건을 더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과거 한동안 중단됐던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신청자에 대해 파악하는 이른바 이웃 조사도 재개했습니다. 아울러 허위 진술이나 범죄 사실 은폐 등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한 박탈 절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렌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주거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 부담에 팬데믹 시기 렌트 지원 종료 여파까지 겹친 건데요. 체납 문제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어포더블 하우징 운영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시장에서 렌트 체납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포더블 하우징과 렌트 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렌트 수급률이 팬데믹 이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브롱스의 비영리 주택기관 웨드코는 현재 입주 세대 가운데 약 75%에게서만 렌트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포더블 하우징 관련 기관 두 곳이 428개 주택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렌트 수급률이 80%에 못 미치는 이른바 심각한 수급난 건물 비율은 2017년 3%에서 2024년 11%로 늘었습니다. 체납 증가의 배경에는 생활비 부담이 있습니다. 식료품과 공과금, 교통비, 보험료 등 기본 지출이 오르면서 일부 세입자들이 렌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팬데믹 시기 시행된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ERAP도 한때 세입자와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일부 가구의 체납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렌트 체납은 건물 운영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 수입이 줄면 건물 보수와 관리, 세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소규모 건물주나 비영리 주택기관은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시 퇴거 소송은 약 12만 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정부 보조를 받는 어포더블 하우징 건물주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렌트 체납을 세입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저소득층 주택 운영을 함께 지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주택 개혁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법안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하원이 21세기 로드 투 하우징 법안에 최종 합의하고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집값 급등과 높은 렌트비, 모기지 금리 부담으로 심화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초당적으로 협상에 나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팀 스콧 상원의원, 하원의 프렌치 힐 의원과 맥신 워터스 의원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워런 의원은 미국이 심각한 주택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법안이 3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주택 개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에는 45개 이상의 주택 관련 조항이 포함됐으며 지방정부가 신규 주택 건설을 확대할 경우 연방 보조금을 연계해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핵심입니다. 또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폐건물이나 방치된 건물의 주거용 전환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립식 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저렴한 주택 건설을 지연시키는 환경 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은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제한입니다. 사모펀드 등 대형 투자자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안에는 이들의 신규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여론도 긍정적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는 현재를 주택 구매 최악의 시기로 봤고 83%는 의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규제에는 약 70%가 찬성했으며 모기지 지원 확대와 렌트 지원 개편 등 전반적인 주택 개혁에도 높은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관 투자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비판하며 규제 강화에 동의해왔습니다. 다만 이를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예산이 부족해 근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의원들은 연방 개입 확대나 환경 규제 완화 수준의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주택 정책 외에도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을 2030년까지 제한하는 조항과 일부 금융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은 오늘, 하원은 이번 주 내 최종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30여 년 만에 대규모 연방주택 개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배트맨과 슈퍼맨을 탄생시킨 DC 코믹스가 한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슈퍼히어로 신작을 선보입니다.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16세 한국계 미국인 소년 바비박이 주인공인데
정체성과 인종차별 문제를 슈퍼히어로 이야기에 녹였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DC 코믹스가 2027년 봄 청소년 그래픽 노블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신작 더 매니페스테이션스 오브 바비 박을 발표했습니다. 작품은 2027년 4월 6일 출간될 예정입니다. 배경은 DC 세계관 속 가상도시 센트럴시티의 코리아타운입니다. 주인공 바비 박은 이민자 부모가 운영하는 세탁소 일을 돕는 16세 소년입니다. 뛰어난 과학과 생물학 재능을 인정받아 명문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지만 아버지가 인종차별 공격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심한 여드름으로 나타나고 바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치료제를 만듭니다. 하지만 실험은 예상 밖의 결과를 낳습니다. 치료제를 사용한 뒤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자아, 아틀라스 안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아틀라스는 바비와 정반대로 강하고 외향적인 존재입니다. 이후 바비는 자신의 몸과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립니다. DC는 이 작품을 일본 만화풍의 그림체와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결합한 청소년 그래픽 노블로 소개했습니다. 작품은 초능력 서사에 그치지 않고 한인 이민자 가정의 성장 이야기와 정체성 고민, 인종차별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글은 한인 입양아 출신 작가 제러미 홀트가 맡았습니다. 홀트는 앞서 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림은 만화가 총허우가 맡았습니다. 한편 DC 코믹스에서는 서울 출생의 한국계 미국인 만화가 짐 리, 한국명 이용철 씨가 사장 겸 발행인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만화가인 짐 리는 배트맨, 슈퍼맨, 엑스맨 등 주요 작품에 참여해온 인물로 미국 만화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창작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와 시민권 정보를 통합한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던 계획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결합해 활용했으며 이 과정이 유권자의 사생활 및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주별 시민권자 명단 구축 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유권자 데이터 구축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선거제도 개편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시민권 관련 정보를 활용해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우편 투표용지를 각 주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만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 기록과 귀화 기록,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신분 확인 시스템 세이브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시민권자 명단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과정에서 여러 연방기관이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통합했으며 사용된 시민권 정보 자체도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크나난 연방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일부 주정부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시민권자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연방정부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했고 이는 신성한 투표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원은 이를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사회보장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인 여성유권자연맹이 제기했으며 원고 측을 지원한 민주주의 포워드는 이번 판결이 수백만 명의 유권자를 근거 없는 조사와 부당한 유권자 명부 삭제로부터 보호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투표 방지와 선거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시민권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학교가 나눠준 태블릿으로 아이가 인터넷 포커를 한다는 우려 속에 미국 주요 학군에서 학습용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교실을 채운 화면을 두고 이제는 연필과 종이 수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등 미국 주요 학군에서
학교가 지급한 노트북과 태블릿 사용을 줄여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번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필라델피아 인근 펜실베니아주 로어 메리언 교육구입니다. 이곳은 그동안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용 기기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교육위원회가 최근 관련 정책을 폐지하기로 의결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했습니다. 학부모 760여 명은 거부권 유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고 표결 당일 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상당수는 화면은 내려놓고 연필은 들어라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급한 노트북으로 아이가 포커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며 전자기기가 부모의 양육 통제권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를 전자 펜타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기기 사용 시간도 논란입니다. 교육기술업체 라이트 스피드 시스템즈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학교 내 스크린 사용 시간은 평균 40분 미만이지만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발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는 학생들의 스크린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과시켰고 학교 기기에서 유튜브를 차단하며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웨체스트 카운티 학부모들도 노트북 사용 제한과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에서도 학교 내 화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신중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학습 격차를 줄이고 수업 참여를 높인다는 반론도 있어 교육 현장은 기기를 얼마나 어떻게 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 학년도에 새로 지급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금리가 또 오릅니다. 학부생 대출금리는 6.52%, 대학원생은 8.07%로 책정됐는데 등록금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출 이자까지 높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환 부담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교육부가 2026-2027학년도 신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새로 지급되는 대출에 적용됩니다. 학부생 대상 직접 대출 금리는 6.52%로 지난해 6.39%보다 올랐습니다. 대학원생 대상 직접 비보조 대출은 7.94%에서 8.07%로 학부모 플러스 대출과 일부 예외 대상 플러스 대출은 8.94%에서 9.07%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이 금리는 5월에 열린 10년 만기 국채 경매 결과를 토대로 산정됩니다. 최근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학자금 대출금리도 함께 오른 겁니다. 한번 정해진 금리는 대출을 모두 갚을 때까지 유지되며 이미 받은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플러스 대출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9.07%라는 금리에 더해 대출을 받을 때 4.2%가 넘는 개시 수수료가 따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만이 아닙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학자금 대출 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새로 대출을 받는 대학원생과 전문 대학원생에게는 그레드 플러스 대출이 폐지되고 대출 한도도 새로 설정됩니다. 일반 대학원생은 연간 25,500달러, 누적 10만 달러까지 연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대와 법대 등 전문 대학원생은 연간 5만 달러, 누적 20만 달러까지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고비용 전문 대학원생들은 그레드 플러스 대출로 등록금과 생활비 부족분을 메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이 사라지면 일부 학생들은 학교 지원이나 장학금, 민간 대출을 추가로 알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생 금리 6.52%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2021학년도 2.75%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등록금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대출 이자까지 높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상환 부담은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데이 당일에도 뉴저지 펠리세스파크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기습 단속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브로드 애비뉴와 이스트 브링크오프 인근에서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 단속에 나섰고 단속을 피해 한인 운영 매장 안으로 들어간 히스패닉 주민 2명이 건물 뒤편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음 날인 20일에도 펠팍에서 추가 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펠팍에서는 앞서 지난 10일과 11일에도 이틀 연속 기습 단속이 벌어져 최근 2주 사이 최소 4차례 이민자 체포 작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체포자 가운데 한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인 상권 중심지에서 단속이 반복되면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와 물류, 생산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채용 플랫폼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블루칼라 인력을 위한 채용 플랫폼 잡블루링크가 오는 8월 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이트칼라 직군에는 링크드인 같은 경력관리 플랫폼이 있었지만 블루칼라 종사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구직자는 경력과 기술을 정리한 프로필을 만들고 현직자나 업계 관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도 적용돼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이력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경력에 맞는 채용 공고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직무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채용 공고를 작성해 줍니다. 현재 베타 버전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며 정식 서비스는 오는 8월 말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방법원이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등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 연방지법의 패트릭 실츠 판사는 22일 공개된 결정문에서 법무부가 월주 주지사 등에게 발부한 자료 제출 소환장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실츠 판사는 소환장의 지배적 목적이 미네소타 당국자들에게 이민법 집행 협조를 강요하고 이를 불응한 이들에게 보복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요구한 자료와 범죄 수사 사이의 연관성이 희박하고 대배심 절차가 다른 위법한 목적으로 악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 일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주 당국자들이 사법 집행을 방해했는지 조사하겠다며 2024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월주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 시장 등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2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은 뉴욕주 예비선거일입니다. 투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권자분들께서는 소중한 한 표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